여기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34살 김혜주라고 합니다. 캠핑이나 여행 같은 그런 모험적인 일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4년 차 되는 무르익은 신혼부부 한 가정의 남편 역할을 하고 있는 이기평입니다. 부모님의 듬직한 막내딸이자 ISTP인 서동련입니다. 아직까지도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고 평범한 그냥 재미없는 소시민입니다. 중3짜리 딸 세연이와 민서 아빠고요. 저희 집사람한테는 못난 신랑이죠. 평범해 보이는 이들에겐 결코 잊을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4시가 넘었는데 여기 의료진을 가는 걸 군 의료진에서 구하고 있다. 다만 출발은 오늘 밤 9시에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야 된다. 대전이었는데 정말 미친 듯이 운전을 해서 인천에 도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갈 때가 됐다. 모두 준비해라. 그래서 집에 그냥 인사만 하고 짐 싸서 바로. 네. 수건도 못 챙겼었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건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 씻지를 못했으니까. 제가 결혼식이 8월 19일이었는데요. 7월 28일 날 이제 출동 대기 명령을 받고 남편 될 사람한테 나 잠깐 라오스 좀 다녀올게 이렇게 전화를 했죠. 이 식장이나 전화해서 연기가 가능한지 물어보긴 했었죠. 애들은 어떡하지? 아무 일도 없이 정말 안전하게 돌아와야 될 텐데. 와, 이제 이 출동을 정말 나가야 되는가? 과연 내가 이렇게 나가서 또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감정이 되게 오갔던 것 같습니다. 자긍심. 예. 그리고 책임감. 나의 행위로서 이 사람이 다시 생을 살 수 있다. 제가 그분들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면 저는 너무 보람됐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도 잠깐. 아직도 가슴 깊이 남은 그 선택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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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선택의 순간을 따라가 봅니다. 시간 되면 우리 오늘 동영상 준비된 거 간단하게 보고 업무 시작하자고. 54세 베테랑 소방관 양영한 씨. 제가 그 30년을 근무하고 있는데 제 자부심이죠. 가족들과 떨어져 근무한 지 7개월째입니다. 가족 사진을 좀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소방관들이 사명이기도 하고 또 멀어도 해야 되니까 내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사명감으로 지켜낸 지난 30년. 오늘은 화학사고를 대비한 가상훈련이 있는 날입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노출 차단될 수 있도록 확인하면서 실시. 양영한 소방관의 지휘 아래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훈련. 여기 노출 차단 완료됐고 탈출하겠습니다. 그의 오늘을 만든 건 3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마지막 생존자를 목격한 바로 그날부터였습니다. 한 두세 발자국 딱 옮겼는데 발가락이 까딱하는 거예요.
그때 이 터리나톤 바짝 쓰더라고요. 그분이 17일째 그게 발견된 거거든요. 살아서 고맙다. 네, 30년 전이죠. 그래서 그때 기억이 있습니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핀 그날. 생명을 구하는 소방관으로서의 사명을 가슴에 새긴 양영한 대원. 그에겐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또 다른 소방대원이 있는 곳. 이 친구는 이름은 나무고요. 2021년도 때 저희 전국 119 구조견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거든요. 거기서 개인전 2위 했고 현장 출동 저랑 나간 지는 지금 한 90회 정도 나갔고요. 그래서 나가서 뭐 실적도 많이 내고 하는 그런 좋은 친구입니다. 중앙 119 구조본부. 이곳에서 구조견은 재난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받습니다. 수색 출동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은 거의 다 이 친구 이제 훈련에 이제 시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장애물 같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난 현장이나 산악 현장에 나가서 이 친구들이 맞닥뜨려야 될 어떤 그런 상황을 이제 축소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라! 가라! There's a boy, don't know what he's hiding. 17년차 소방관이자 구조견 핸들러인 그에겐 나무 이전에 또 하나의 특별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핸들러를 시작한 시점에 이제 둘이 매칭이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초보 운전자죠, 저도 이제. 그래서 둘이 좀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했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진짜 점점 약간 성격이 좀 변해서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There's a story.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선택 이후 은퇴한 구조견 토리에 이어 1년째 4살 나무와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원현 대원. And there's a song. 구조견과 함께하는 핸들러인 그의 이름은 KDRT입니다. Sing the words out loud in just the right. 2024년 11월 중앙 119 구조본부. 전국 각지의 대원들이 한날 한시에 모인 훈련 현장. 수경지를 구축하는 양영한 대원을 비롯해 핸들러 김원현 대원의 모습도 눈에 띄는데요. 언뜻 봐도 꽤 규모가 큰 훈련 준비. 어떤 훈련일까요? 해외 긴급구조 모의 훈련이라고 해서 실제로 해외 재난 현장에 가서 해외 재난처럼 저희 훈련장을 꾸며놨고요. 해외 재난 현장처럼 똑같이 저도 나누고 인명구조를 실시하려고 그러한 훈련입니다. 실제 재난 현장을 재현한 대규모 훈련장에 대원들이 모인 이유. KDRT 합동모의 훈련은 해외 재난 발생 상황을 가정해서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해외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한 자리에 원팀으로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원팀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런 합동 모의 훈련을 통해 한번 점검해보고 동원태세를 확인하는 이런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KDRT의 사무국인 코이카를 비롯해 구조팀, 의료팀, 세 팀이 총 8개 기관에서 온 150명의 인원과 협력해 이루어지는 합동 모의 훈련. KDRT, 즉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는 재난이 발생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신속하게 파견하는 긴급 구호대로 외교부, 국방부, 소방청, 보건복지부 등
8개의 기관이 함께해 2008년부터 파견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KDRT 대원이 됐을까요? 그때 박승현 양을 구조할 때는 못 모르고 발견을 해서 이제 구조를 한 거고, 그래도 많이 숙련도가 좀 올라가고 대한민국에서 서치 앤 레스큐 분야에서는 최고라고 제가 자부심을 갖고, 지금처럼만 하면 차후에 그런 해외 현장에 가서도 생존자를 많이 구조할 수 있겠구나.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팔, 아이티, 튀르키예, 일본까지 이렇게 해서 총 7회 갔다 왔습니다. 그냥 소방관이자 구조대원이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국한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다른 나라에 재난이 났을 때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삼고 싶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처음부터 자격증도 준비하고 구조대원과 다른 또 이제 탐색 업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고3 때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쓰러지셔 앰뷸런스에 실려 가셨고, 다행히도 빨리 응급조치를 한 덕에 부모님의 소중한 생명을 또 이어갈 수 있는 부분으로서 소중한 생명을 더 내가 구하는 일에 해보고 싶다, 뜻깊은 일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꿈을 키워왔고요. 나라를 위해서 제복을 입고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갈 수도 있다는 것 자체에 좀 큰 매력을 느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KDRT 대원으로서 함께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 각지의 재난 현장을 향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파견되는 사람들. 이들은 대한민국 해외 긴급 구호대라는 이름을 가슴에 달고 생명을 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팀이 되어 신속 대응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실제 재난과 유사한 상황에서 의료팀과 구조팀이 실전처럼 훈련을 진행합니다. 실제를 방불케 하는 재난 현장에서 꼬박 36시간. 현장은 2개의 사이트로 각각 나뉘어 가상 시나리오에 맞춰 진행되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붕괴한 현장과 쓰나미로 폐허가 된 현장이 준비되고, 이제 인명 구조를 위한 훈련에 돌입. 약 5만 평 대지에 마련된 훈련장은 지금부터 실제 재난 현장이 됩니다. 아예 나머지 쐐기 4조랑 제 쪽에 밀대를 양쪽으로 대서 8개, 제 쐐기 4조. 먼저 수색견이 현장에 투입됩니다. 나무 앞으로. 구조견은 뛰어난 후각과 청각을 활용해 구조 대상자가 있는 곳을 찾는 임무를 맡는데요. 구조견을 통해 수색 범위를 좁힌 뒤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구조대원들 앞에 놓인 재난 현장은 지진으로 붕괴한 4층 규모의 학교 건물. 기둥이 무너져 층과 층이 팬케이크 형태로 내려앉은 1층과 2층 사이 공간에 이 구조자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다 불안전한 상황에서 저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2차 그 안전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천천히 안전하게 구조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2차 붕괴의 위험도 있는 상황. 조심스럽게 진입 공간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절단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관문부터 쉽지 않습니다. 한편
사이트 B의 대원들은 내시경 카메라로 구조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리죠. 내시경 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요구조자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어요. 더티 천공이라고 해갖고 신속하게 깨갖고 요구조자에게 접근하려는 천공법이거든요. 구조자가 있는 곳으로 신속하게 집결. 이제부턴 시간과의 사투입니다. 3일간 연속 시행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체력과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해가 지면서 영하로 떨어진 강추위 속에 계속해서 이어진 구조 작업. 수평 천공에서 어느 정도 좀 뚫어놨으니까 마무리하시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40시간, 공시간이 될 수도 있죠. 구조 대상자가 안에 이제 깔려 있거나 매몰되어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구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더 장기화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최소 시간을 36시간 정도로 정해놓은 거죠. 유엔 산하 탐색 구조 자문단 인사락의 평가 기준에 따라 36시간 안에 구조 역량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잠시 후 목재를 일정 크기로 재단한 뒤 지지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대원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진입을 하고 보니까 안에 또 협소 공간이 발견이 됐어요. 안에도 지금 지반이 약해져갖고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이 돼서 더 진입을 했다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문틀 지주라고 하는 임시 지주 방법을 세워서 안에를 좀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다시 구조 대상자까지 또 접근하는 방법을 채색하고 있습니다. 인명을 구조하는 길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오른쪽에는 기둥만 잘 맞으면 돼. 대신에 이거 빈 공간은 다 메꿔줘야 돼. 계속된 구조 활동으로 하루가 지나고 훈련이 어느새 22시간이 지났을 무렵 또 다른 장비가 투입됩니다. 대형 호스까지 추가 투입되는데요. 밀폐 공간 항상 유독가스가 상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대원과 구조 대상자를 위해서 이렇게 송풍 작업이나 배연 작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붕괴와 더불어 유독가스로 인한 화학 사고도 대비해야 합니다. 구조 대원 하강하겠습니다. 높고 내려, 내려, 높고 내려, 내려, 내려가. 구조 대상자 발견. 구조 시작 하루 만에 드디어 구조 대상자를 마주한 순간 소중한 한 생명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날 밤 사이트 B 구역의 대원들도 구조 작업 마무리에 돌입했습니다. 진입 완료. 자, 의식 확인. 요구자 발견. 자, 의식 없음. 구조 작업 중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들것으로 대상자의 몸을 단단히 고정해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 장장 36시간에 걸친 구조가 마무리됐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말이 그냥 훈련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소집부터 출국하는 것까지 다 동일하게 이제 다 똑같이 절차를 하거든요. 출동을 어떻게 파견되고 공항에 도착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출동에 대한 그 절차라든지 그 개념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여서 또 합동 훈련을 해야지만이 또 어떻게 보면은 원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각각의 권역에서 본인들이 훈련했던 내용들과 떨어져 있는 직원들과 합을 맞추는 겁니다.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KDRT는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건 지난해 튀르키예 대지진.
하지만 2004년 23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남아시아 지역의 지진과 해일 피해로 인해 해외 재난 구호의 필요성이 처음 논의됐습니다. 그 후 2007년 해외 긴급 구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08년 중국 스촨성 대지진 파견을 시작으로 미얀마, 인도네시아, 하이티, 필리핀, 네팔 등 세계 곳곳의 재난 현장에 KDRT가 긴급 파견됐습니다. (2018년) 라오스댐 붕괴 현장을 지나 2023년까지 총 10회 파견. 특히 튀르키예 대지진엔 역대 최다 인원인 152명의 대원이 파견됐습니다. 지진 발생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고 바로 한 새벽 5시경에 사건 사고 영사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대사님, 큰 지진이 났습니다. 아직 피해 상황은 모르지만은 건물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바로 TV를 틀었습니다. (7.4도의) 엄청난 지진이 났는데 거기다가 눈도 내리고 그런 상황이면 참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겠다는 걸 좀 직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랴부랴 대서관으로 출근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 지진이 워낙 규모가 컸고 그 피해 지역도 굉장히 컸어요. 11개 주, 우리로 치면은 한반도만큼의 피해 지역이었기 때문에 튀르키예 정부하고 중앙정부가 교신을 했는데 재난이 나니까 통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빨리 현장에 가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무슨 핵전쟁이 난 것 같습니다. 저도 놀란 게 지진이 나면 건물이 그냥 무너질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이 나더라고요. 현장은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설상가상 추가 붕괴도 계속돼 시민들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안타키아라는 지역은 그 전체 지역 중에서도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 담당 대사를 만나서 제가 처음 한 일이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형제 국가에서 왔다.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꼭 안아주고 제가 손을 딱 잡으니까 고맙다. 그래, 뭐가 필요하냐? 필요한 건 나한테 항상 전부 이야기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씩 문제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삶과 죽음의 경계로 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지진 발생 직후 전국의 대원들에게 날아든 메시지. 긴급히 출동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네, 좀 복잡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생각할 겨를조차도 없었고요. 최종 출동이 이제 이렇게 전달되기까지 그 전에는 물류반을 움직여야 됩니다. 왜? 구조대원은 있지만은 이런 장비와 물적 자원들이 없기 때문에 출동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팔레트에 가로, 세로, 높이 그런 규격이 다 있거든요. 가로 1100, 세로 1100, 그리고 높이가 1500, 또 키로수까지도 이렇게 일일이 다 조우를 재야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많은 힘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군장 싸듯이 눈에 보이는 국방색을 다 담아서 사실 언제 복귀할지 모르는 거니까 당시 겨울이었지만 여름 짐까지 다 싸서 갔던 것 같아요. 인천 가면서 나 오늘 튀르키예 갈 거야. 다음 연락은 나 튀르키예야 였습니다. 코튼 밴드가 또 튀르키예에 갔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가족들이 진짜 간 거냐 미친 거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만 하루가 안 걸린 것 같고요. 구조견의 건강 상태나 검역 서류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발급받고 구조견이 가서 활동할 수 있게 계속 훈련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지진 발생 이틀 만에 현지 도착. KDRT 일진대원 118명이 튀르키예 가지안테프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을 본 첫 느낌은 어땠을까요? 여기가 또 전쟁터구나. 총칼이 없는 전쟁터구나. 여기가
과연 재건이 될 수 있을까 정도로. 무너진 건물 잔해뿐인 현장. 도시는 말 그대로 폐허가 돼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 냄새 있잖아요. 그분들 냄새에 또 여러 가지 또 화장실 냄새. 일단 코로 먼저 오고요. 이동하는데도 뭐 도로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냥 무너진 건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뭐 1km 가는데도 뭐 1시간 이상 걸리니까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삶의 터전. 어딜 봐도 절망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민이 너무 넘쳐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무너져서 그 위에 중장비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현실 세계 같지 않다. 그게 진짜 현실인가 이런 구분이 사실 좀. 많은 사람을 집어삼킨 야속한 잔해 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영하의 날씨 탓에 골든타임 확보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시커먼 콘크리트 먼지 속에서도 아직 희망이 존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생존자 찾기에 매달린 현장. 그중 지진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안타키아 지역에 KDRT가 파견됐습니다. 수경지를 구축한 뒤 재난 상황에 맞춰 단연간 훈련된 구조견들의 수색을 시작으로 생존자들을 찾기 위한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잔해 어딘가에 있을 생존자들이 조금만 더 우리를 기다려주길 간절히 바랐던 그날. 가장 아래쪽에 약간의 틈이 있어서 뚫고 진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니 약간의 인기척이 들렸어요. 놀랍게 틈과 틈 사이에 온전히 살아 계셨고, 지진 발생 3일이 지난 2월 9일 수색 시작 2시간 만에 구조한 첫 번째 생존자. 부축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낸 건 70대 남성이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약간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약간 고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네. 기적을 경험한 대원들은 더욱 구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앞으로! 구조견이 생존자 신호를 탐지했습니다. 어디? 어디? 이제 저도 첫 파견이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좀 의아했는데, 혜태가 수색을 시작하자마자 그곳을 보고 으르렁거리면서 막 이래 파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구조견 혜태가 발견한 장소엔 2살 아이와 그 부모가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일가족 구조. 지진 발생 3일이 지난 후 만난 경이로운 순간이었지만 안타까운 순간도 잇따랐습니다. 일가족이었거든요. 일가족 4명이었는데 어머니는 되게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하얀 보자기에 쌓여서 이제 갓난아기가 망자 상태로 이제 수습이 됐습니다. 그 부모님도 굉장히 오열했고요. 그 보는 입장에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구조 시작과 동시에 사망자 속에서 생존자를 잇따라 구조한 KDRT 대원들. 단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찾아내기 위해 멈추지 않은 결과 잊을 수 없는 생존자 발견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분이 오셔갖고 저를 막 잡는 거예요. 생존자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들린다고. 이런 제 온몸에 있는 털이 딱 쓰는 거예요. 긴장되고. 그래서 한 1, 2초간 제가 말을 못했어요. 생존자구나. 그래도 1시간 넘게 막 뚫고 깨고 해서 아이를 구조를 했는데 10살짜리더라고요.
Açılın beyler, açılın. Yere bırak şimdi. Açıl şimdi biraz. 이제 됐구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구나. 살려서 고맙고. 생존자의 구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숨죽였던 구조 3일차. 6번째 생존자 모습 자체가 약간 상체가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은 다 잔해 더미에 있는 상태고 골든타임이 한참이나 지난 2월 11일 시신 수습만이 이어지던 순간 발견한 소중한 생명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무거운 눌린 게 빠져나가게 되면 쇼크가 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주사를 놔드려야 하는 그 손을 딱 잡아드렸는데 작은 손이 이제 잡히고 눈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금 제가 주사 놓겠다 이렇게 콘크리트에 짓눌린 채 갇혀있던 65세 여성의 기적적인 생還이었습니다. 대원들의 활약과 더불어 화제가 된 건 한국의 구조견이었습니다. 토백이라는 친구도 같이 왔었지만 그 친구도 발 다치고 제가 데려왔던 토리도 이렇게 발 뒤쪽에 째지고 이래가지고 막 TV에 나와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민원 전화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사람의 시각으로 인식을 해서 이거 왜 신발도 안 신기냐. 신발을 신기는 거는 사람으로 치면은 수술하는 의사분한테 털장갑 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아 그때 진짜 시급했습니다. 진짜. 저도 이제 아직까지 무릎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때 무릎이 찢어져가지고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대표잖아요. 네, 허투루 하진 않죠. 감수해야 했던 건 또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머니 이제 부고 소식을 접하고 그때 당시에는 조금 그런 것들 생각할 겨를도 없이 조금 이제 접어놨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손길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 순간 이렇게 보니까요. 현지에서도 화제가 됐던 우리 대원들의 활약. 매일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탐색과 구조를 전개한 결과 생존자 8명을 구조. 이 놀라운 기록은 현지 언론에도 화제가 됐습니다. 튀르키예 출신의 방송인 알파고. 그를 통해 현지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의 그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 존엄성이라는 거, 그 인간성 있잖아요. 그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삼풍 백화점 붕괴 사태 때 한국에서 엄청난 큰致命적인 사태였고 그건 건물 하나였잖아요. 그 건물이 10,0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90년대 초기에 한국 사람들이 받았던 그 충격을 생각해 보시고 그 곱하기 만 하시면 그거는 그 당시에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충격이었어요. 시청이 무너졌어요. 정부 기관까지 무너진 상황이에요. 그렇게 구조가 한 명도 안 되는 건물들이 너무 많았어요. 튀르키예 산다에서 물어보면 누가 제일 많이 열심히 했어? 다들 아마 한국이라고 할 거예요. 한국 팀이 더 많이 아마 우리의 아픔을 공개하는 것 같다는 보도가 돼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랬고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담아낸 그림 한 장. 그거는 너무 SNS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됐어요. 가는 피예요, 피. 가 대신 동생이에요. 아니면 형, 뭐라고 형제라고 할게요. 형제. 진
형제는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피의 형제다. 귀환을 앞두고 이어진 튀르키예인들의 진심. 한글로 쓴 고마워 형이라는 메시지가 큰 울림이 됐습니다. 구조 활동이 긴박하게 이어지던 현장 속에서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5살에서 6살 되는 남자아이가 저한테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삼촌 되는 남성분이 주전자를 쥐고 계셨는데 따뜻한 마음을 느꼈던 게 저 눈을 보고 오른쪽 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는 이런 제스처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튀르키예인들이 저희들에게 보내는 감사함의 표현이었어요. 점심 먹고 저녁이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흔쾌히 빵을 나눠주시고 차를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너무 감동적이었죠. 빠지. 잠깐만. 이게 정확히 무슨 마음이라고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운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살면서 그렇게 처음 경험해 본 거였고, 아,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 약간 이런 경험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파견 9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감사합니다. 희생자를 향한 묵념을 끝으로 귀국을 앞둔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안 다치고 돌아가서 너무 다행이다. 이제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행기에 딱 타 있었는데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음성으로 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1000km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제구조대가 문배선을 내밀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며 모범적인 자기희생을 하셨습니다. 뛰어난 구조견 2마리와 함께 대한민국의 고대원들께서는 목숨을 건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주셨습니다. 오로지 잔해 밑에 갈려있는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영혼을 잔해 속에서 구하여 그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한국, 튀르키예 양국의 우호를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온 여러분의 형제로서 여러분이 흘린 땀에 감사드립니다.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그분들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여기 남겨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도움이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들을 이제 뒤에 두고 제가 그런 안도와 기쁨을 느낀다는 거가 좀 많이 미안해져가지고 언어는 다르지만 진심을 나눈 시간. 자연재해로 처참히 무너진 타국으로 달려와 주저없이 구조의 손길을 내민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 현장 속에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뛰어들 수 있었던 건 사람이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 바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8명의 새로운 생명을 구한 거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국제사회하고 랩업하는 회의를 했을 때 정말 박수 받고 나갔거든요. 민간, 그다음에 관, 군이 합심해서 이렇게 대규모 구조대를 편성해서 출동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재난 발생 시 파견 절차가 있습니다. 해외 재난 상황이 발생되면 현지 대사관이나 이제 코이카 사무소를 통해서 재난 피해 상황을 수집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대 파견을 결정하면 인력들을 해외 긴급 구호대로 편성하고 구조 활동을 준비하는 일을 합니다. 구조 활동 전반에는 피해국과의 소통이 존재합니다. 비행기가 내리는 것부터 해서
또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거, 이 모두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교섭을 해야 될 거거든요. KDRT의 활약,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코디네이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컬이 먼저예요. 재난관리청, 우리로 치면 뭐 행안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리를 하는데, 피해 국가의 재해재난전담부처와 유엔기구와 함께 조율해서 우리 긴급구호대 활동 범위를 협의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KDRT의 사무국인 코이카는 글로벌 조정체계에 따른 구조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향 지시등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어디로 갈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 내비가 없으면 여기 찾아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분들이 내비게이션으로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가는지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더 빨리 더 잘 올 수 있지 않았을까. 톱니바퀴 같은 것이 않나 싶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하지만 그 각자의 팀이 모여졌을 때는 이렇게 시계처럼 이렇게 탁탁탁 맞아서 돌아가지 않는 그런 톱니바퀴 같지 않나. 저희가 하는 코디네이션은 생명입니다. 생명. 코디네이션을 함으로써 구조 작업에 효율성이 생기고, 그 효율성이 생김으로써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코디네이션이 잘 되면 결과론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코디네이션은 생명이다. 대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구조 현장에서의 동력.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코디네이션은 튀르키예 지진 당시 역대 가장 신속한 재난구호 착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평시에 재난이 없는 평시에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점,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과 계속 네트워킹하고 코디네이션하고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실전에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게 사건이 정말 발생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2011년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탐색구조자문단의 국제구조대 등급 분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헤비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인사락 헤비 등급이라는 것은 유엔에서 한 나라의 구조대가 얼마나 위험한 현장에 투입돼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의 등급을 나눈 거거든요.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비 등급 가장 높은, 가장 위험한 구조 현장에도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이 구조대의 역량인 거죠. 우리나라 KDRT가 어느 나라에 가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식표죠. 이와 더불어 2022년 6월 세계보건기구 긴급의료팀의 타입 1 픽스드 등급을 획득하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역량을 인증했습니다. 이 분쟁이나 이러한 어려움들은 어디서 그런 게 일이 나건 이제 난민이라는 것들도 생겨나게 되고, 이 전체적인 지구 한마을에서는 불안함이나 아니면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들한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그건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재해가 타국의 일만은 아닌 만큼 인도적 지원의 가치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저희 쪽에서는 그 미국 다음으로 그 인도적 지원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일반 적십자사가 있지만 아랍 국가들은 적신월사라고 하는데, 그 적신월사의 휘장도 1876년에 튀르키예랑 러시아에서의 전쟁에서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면 튀르키예가 얼마나 그만큼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인도적 지원의 진심이었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튀르키예가 많이 받았던 이유는 국제사회 지원을 그들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원조를 받는 국가였지 않습니까? 받는 국가에서 사실 주는 국가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실 언젠가 저희가 또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국가에서도 저희를 언젠가 또 다시 이렇게 지원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도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원들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줘서 이제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행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곳에 당연히 손길을 내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쪽을 돕는 거는 국제사회가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튀르키예에 세워진 우정마을. 우리는 구조에서 멈추지 않고 일상을 이어갈 힘을 전하며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정의 마을은 그 튀르키예에 있는 많은 그 컨테이너 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떤 모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100여 개 국가들이 이제 구조 활동을 갖다가 참여를 했지만은 사실 컨테이너 촌을 건설하기까지 대한민국이 굉장히 주도를 했던 거, 외국 중에는 굉장히 주도를 했던 거고 구조에서부터 구호 활동, 그다음에 정착까지 사실 저희들이 다 도와준 나라는 저희 대한민국 뿐이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적 지원의 진정한 힘은 어떤 순간에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희망의 손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원들이 생존자들을 향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존자요? 저희를 뭐 기억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친구에게는 그 기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냥 그 기억 다 잊고 그냥 아무 일 없었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겠습니다. 빨리 힘내라고 안 할 테니까 좀 천천히 기운 차리시고 뭔가 얼른 돌아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힘차게 살아가 주십시오. 생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안 됩니다, 울면. 절망 속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준 도움의 손길들. 언어와 국경의 벽을 넘은 적극적인 우리의 인도적 지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eah.